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일본 제국의 육군군인 정치가 외교관이다. 제18대 내각 총리 대신을 지냈으며 1910년 5월부터는 제3대 한국 통감이었고 한일 합방 이후부터 1916년 10월 14일까지 초대 조선 총독이었다. 메이지 유신 시대에 군인으로 임관한 뒤 보신 전쟁과 쇠인한 전쟁에 출정하였다. 1882년 프랑스 주재무관이 되고 일본 육군 사관학교 교장을 거쳐 1898년 일본 육군 교육 총감을 지냈다. 1900년대 초에는 남만주 철도 설립위원장을 맡았다. 1902년 3월 국방부 육군담당 대신이 되었으며 러일 전쟁이 참전한 공로로 자작의 대구 육군 대장까지 승진했다. 1910년 5월 제3대 한국통감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일 합방을 성사시키고 초대 조선 총독이 되었다. 1916년 총리 대신이 되어 시베리아 전쟁 등 조선과 중국에서 일본의 권익 확대를 꾀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다. (1916년 10월 19일에는 오우쿠마시게 노부는 네덜란드 출신 미국인 귀도 베어백 선교사의 제자이며 명성태 왕후 암살 주모자인 뒤를 이어 총리 대신을 승계하였다. (1918년) 불명예로 퇴진한 그는 1919년에 자신의 후임자 하세가와 요시미츠가 한국에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백오인 사건. 1911년 일제가 무단 통치의 일환으로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을 확대 조작하여 애국계몽운동가들을 투옥한 사건이다. 1910년을 전후로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서 신민회와 대일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파되고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 경찰은 군자금을 조달하다 잡힌 안명근 사건을 신민회원 등이 배후에서 조정한 것처럼 조작하여 유동열, 윤치호 등 600여 명을 검거하였다. 그 가운데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자 99명을 무죄로 석방하고 윤치호 등 6명만 징역 5에서 6년을 선고하였다. 1911년 9월 105인 사건 피의자들이 공판정으로 끌려가는 모습. 이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제1심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5명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105인 사건이라고 한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이 지역의 반일적인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건을 조작하여 애국계몽운동가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1910년 12월에는 군자금을 모금하다 잡힌 안명근의 사건을 확대, 날조하여 서북 일대 배일기독교인과 신민회 회원을 체포한 안학 사건을 조작했으며 이 사건 이후 비밀결사 조직으로서 신민회의 조직을 확인하고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조작하게 되었다. 사파를 한 장 보도록 하지요. 이 사파는 쿠바의 조선인이 살았고 이런 건물 형태가 있었으며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쿠바의 책임자였다고 설명하는 데 쓰인 그림이다. 이 한 장을 사파를 통해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자. 우선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를 확인해 보자.
1910년대 쿠바 담배 소신이라는 문장이 보인다. 한국의 국기, 데라우티 백작, 한국 지사, 한국의 국장이 보이고 조선 남성과 여성의 의상이 보입니다. 최근에 일본은 1910년의 모든 영토를 압류하고 그것을 통치 주권을 해산시켜 제국의 영토로 선언했다. 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 한반도에는 북쪽과 남쪽까지 패pit이 않고 이코알린 산맥과 교차하고 압록강과 북쪽으로 두만강이며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다. 한국의 인구는 중국과 일본과 같은 황색 인종이다. 이 사이트의 설명으로 조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910년대) 쿠바 발행 담배 홍보용 앨범 중 한국 태극기 홍보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단에 불상이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위치는 일본으로 소개하고 있고 공급자가 스웨덴이네요. 지도의 위치도 일본의 가마쿠라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879년 2월 8일) 태어난 디드릭 칼 빌트는 1933년 5월 17일에 사망. 칼 빌트의 아들이자 하럴드 빌트의 형제인 릴리언 빌트는 여러 고고학 탐사를 후원한다. 1902년 아시아로 여행했다. 그는 스웨덴 원정 1904년에서 1905년에 참가했으나 1904년에 그가 찍은 그림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자신의 여행을 위해 떠났다. 그는 국립박물관에 자신의 소장품 일부를 기탁했다. 고토쿠이는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하세에 있는 정토종의 사원이다. 가마쿠라 대불로 알려진 아미타 열애를 본존으로 한다. 국보인 동조 아미타 열애 좌상, 이른바 가마쿠라 대불을 본존으로 하는 절이다. 자세한 이름은 다이이산 고토쿠인 슈조센지이다. 동조와 미터열의 좌상 높이 약 11m, 가마쿠라 대불로 친숙하다.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가마쿠라 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조각으로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제작 당시의 모습을 거의 보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나무의 모양이 같다. 좌대 모양도 동일해 보인다. 두 이미지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의 가마쿠라 거대 불상은 1910년도 쿠바바른 담배 항보용 사이트 설명으로 보아 1904년도 디드릭 칼빌트 찍은 사진보다 후에 만들어진 앨범인 것을 알 수 있다. 페방 또는 페루는 중국의 전통적 건축 양식의 하나로 문의 일종이다. 중국의 페방은 본래 고대 인도 사원의 입구인 토라나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페방은 층층으로 된 지붕이나 많은 기둥이 받치고 있는 등 전통적인 중국의 건축적 특색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문은 인도 특유의 것은 아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오두문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두 기둥의 윗부분을 검게 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큰 거리의 길을 가로질러 세우던 시설물이나 무덤, 공원 따위의 어귀에 세우던 문,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경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웠다. 한복 입은 여인과 남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사자의 문 앞을 걷고 있네요. 사자상이 보이며 오른발을 들고 있고 숫사자상으로 보입니다. 암사자상은 왼발로 어린 새끼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은 자손들의 번성을 상징한다고 하며 숫사자상은 여의주를 누르고 있는데 권력과 천하 통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자상으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광화문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상상 속의 동물인 해치, 해트라는 설도 있습니다. 현재 중공의 자금성 태화문 앞 암사자상입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현재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는 이런 사자상 모양이 없습니다. 경주 괴릉 앞 석사자상, 당당함 최고의 4마리 사자가 무덤을 지키고 있으며 얼굴은 웃고 있다. 경주박물관에 있는 석사자상이다. 보은 법주서석 등의 쌍사자상, 암수 2마리 사자가 가슴을 맞붙이고 있다. 분황사석탑 기단의 석사자상이다. 불국사, 다부탑 석사자상은 장식이 있는 목줄을 걸고 있다. 화엄사 사자석 등과 사자 얼굴 모습이다. 베이징 최대 규모의 라마 불교 사원, 옹화궁의 만복각이다. 옹화궁은 북경시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국자감 동문바로 밖에서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북경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이 잘 된 라마교 사원이다. 청해 강희제대에 지어졌으며 옹정제가 즉위하기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옹정이 왕위를 이어받고 난 이후에는 이곳의 절반은 라마교 사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황제의 정원으로 개조했는데 후에 정원은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리고 운정 3년에 현재의 이름인 옹화라고 불리게 된다. 그러다가 관룡 9년의 옹화궁은 정식으로 라마 사원이 되었고 청정부가 관리하는 라마교 업무의 중심이 되어 1981년에 옹화궁은 종교활동의 장소로 정식 개방된다. 한, 만주, 몽고, 장족, 티벳 등 여러 민족들의 건축예술이 융합되어 또 하나의 독특한 건축 풍경을 지니고 있다. 주 건물들은 죽은 온정 황제가 이곳에 묻힌 때에 황금색 유리 타일로 재단장되었다. 또한 불교 문물과 자료, 그림 등이 보존되어 있다. 페루의 모양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왼쪽에 건물이 보이고 앞쪽에 폐방이 보인다. 현대륙 중공의 북경의 국자감하고 유리폐방을 닮아 보인다. 국자감은 992년에 설립된 고려시대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수도 개경에 위치하였다. 국자감의 창설은 신라로부터 이어온 국학을 당송의 제도를 참작하여 정식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 고려의 교육기관으로 태조 때 경학이 있었으나 성종은 모든 제도를 정비하면서 경학을 국자감으로 개편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유학부와 잡학부로 이루어졌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였다. 국자감의 명칭은 1275년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학으로 개칭되었으며 1298년 충선왕이 성균감이라 고쳤고 1308년에는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면서 성균관이라 하였다. 그리 1356년 공민왕의 폐원 정책에 따라 다시 국자감이라 하였다가 1362년에 성균관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 말기의 잦은 명칭 변경은 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국자감은 본래 유학과 기술학을 교육하는 곳이었는데 뒤에 성균관은 기술학을 분리시키고 유학만 교육하는 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이 국자감은 현 대륙 중화인민공화국도 같은 명칭을 가진 교육기관이 있다. 국자감의 중심 건물인 벽옹, 현존하는 유일한 고대 학당이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이곳 벽옹에서 강의를 했다고 한다. 국자감이란 중국 수대 이후의 중앙관학으로서 중국의 고대 교육, 세계 최고 학부였다. 수대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는 수도인 장안, 낭량, 개봉, 남경 등의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명대에는 남경 외에도 북경에도 국자감이 설치되었다. 청조 때에도 북경 국자감이 있었고 이는 중국 최후의 국자감이 되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류큐, 베트남 등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 최고 교육기관에 영향을 주었다. 국자감으로 들어가는 지편문을 지나면 나오는 유리폐방이다. 위치와 모양이 같다. 왼쪽 건물은 국자감의 벽옹이다. 이 모든 건물들은 옛 중국의 건축인 것이다. 중종은 1506년에서 1544년까지 재위한 조선의 제11대 왕이다.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모하관의 영조문의 폐류를 짓자는 예조의 건의에 대해 삼공의 의논을 모을 것을 지시하다. 지금 예조의 공사를 보건대 모하관 영조문의 제도가 매우 초라하니 중국 폐류 모양을 본떠서 세 칸의 문이 잇달린 폐류 하나를 짓고 또 에코를 걸자 했다. 그래서 정부가 척정에 따라 시행하자는 것으로 있게 했으니 이는 사대를 중히 여기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조서를 받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 사신이 올 때 거듭 따라 나온 두목들이 새로 만든 제도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실로 곤란하다. 대저 이 문은 사대의 경중에 관계되지 않을 뿐더러 여기는 열무하는 것이다. 폐로 모양으로 문을 세운다면 격구하면서 말을 달릴 적에 방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낭청을 불러 삼공의 의논을 모으게 하라. 이 내용에서 중국 폐로 모양을 본따서라는 말과 중국 사신이 올 때라는 문장이 보인다. 원문을 보도록 하자.
중조가 보인다. 페루가 보인다. 중조 페루의 문장이 보이며 아침 조자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현 한반도 고려 땅에서 대륙 중원의 조선의 사신을 영접할 때 페루의 모양이 초라하니 대륙 중국 조선의 모양을 따 새로 짓자는 내용이며 중원의 조선에서 만든 새로운 제도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이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사대를 중히 여기는 말이 나오나 이는 고려에서 조서를 받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선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새로운 법을 공포하는 것이다. 성신여대 박물관 18세기 중엽의 동국지도이다. 영흥문은 중국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모화관 앞에 세웠던 문이다. 한성부 서부 반송방, 모화관, 현재 지명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었다. 조선시대 르네스 임금이 즉위하여 중국 사신이 조칙을 가지고 오면 임금이 친히 모화관까지 나오는 것이 성례였다. 1407년의 고려시대 때 개경의 사신 접견 장소였던 영빈관을 본다 서울 서대문 밖에 모화루를 세웠다가 1430년에 모화관으로 개칭, 그 앞에 홍살문을 세웠다. 1537년 기말로 등 삼정승이 장기를 올려 모화관 남쪽에 홍살문을 개축하여 청기화를 입히고 영조문을 하는 액자를 걸었다. 1539년에 명나라 사신 설정총이 칙사가 올 때에는 조칙과 상서를 가지고 오는데 영조문이라 함은 마땅하지 않다라며 영은문이라 써서 걸도록 하여 이름이 바뀌었다. 1606년 양차에 걸친 외란으로 불탄 영은문을 재건한 뒤 명나라 사신 주집원이 와서 액자를 다시 써서 걸었는데 해당 액자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1884년 갑오 경장의 실패로 일본 세력과 개화파들이 일시적으로 물러나고 개화파 김홍집 내각은 영은문을청에 대한 4대 굴욕 외교의 상징으로 보아 1895년 2월에 철거하고 영은문 주초만 남겼다. 1896년 7월에 독립협회가 조직되었고 서재필은 자주 독립의 상징인 독립문을 영은문 자리에 세울 것을 발의하였으며 독립문은 1896년 11월에 준공되어 1897년에 완공되었다. 서울 영은문 주초는 조선시대에 중국의 사신을 맞아들이던 모화관 앞에 있던 일강문의 주축돌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다. 서울의 독립문과 영은문의 주축돌입니다. 자, 현재 이 사진을 보니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독립문과 영은문 주축돌의 간격이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현재 사진은 길어야 10m 정도로 보이네요. 그럼 옛날 사진을 비교해보면 예전엔 한 50m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문과 영은문 주축돌 둘 중에 하나는 위치가 이동되었다는 것을 우린 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니 고층 빌딩이 보이네요.
1970년도쯤에 공사로 인해 자리가 이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린 조선왕조실록에 지금 예조의 공사를 보건대 모화관, 영조문의 제도가 매우 초라하니 중국 페루 모양을 본떠서 세 칸의 문이 잇달린 페루 하나를 짓고 또 에코를 걸자라는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1725년 봉사도 독립문을 세우기 전 영은문에서 청나라의 책봉사 아극도를 양접하는 조선 국왕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한다. 아극도는 조선의 사신으로 왔던 청나라 관리이다. 1709년에 진사로 출사하였는데 강희제에게 발탁되어 시강학사가 되었다. 아극도는 조선에 4차례 사신으로 왔다 갔는데 1차는 숙종의 안지일 치료제를, 2차는 청나라 황태후의 부고를, 3차는 연인군의 왕세제 책동을, 4차는 경종 죽음에 대한 조문과 영조의 왕위 책봉을 위한 사행이었다. 오른쪽에 청나라 사신이 보이고 왼쪽에 조선의 왕이 보인다. 이 그림에서는 붉은 골룡포를 입은 분이 조선의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골룡포는 중국 수나라 이후 형제, 황태자, 친왕, 군왕, 고려왕, 왕태자, 조선왕, 왕세자, 한국 황제, 황태자, 친왕, 베트남 황제, 황태자, 류키국왕, 왕세자가 입던 일상복이다. 골룡포에는 일반적으로 자수로 용문양의 원형포가 새겨졌고 옷을 입을 때에는 입상관을 착용했다. 다른 명칭으로 곤복, 곤해, 용포, 황포, 길복이라 불리었고 면복과 함께 부를 때는 곤면이라고 했다. 골룡포는 왕이나 세자가 입던 일상복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그림에서 왼쪽 붉은 골룡포를 입은 분이 왕인지 세자인지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가운데 페루문이 보인다. 페방 또는 페루는 중국의 전통적 건축 양식의 하나로 문의 일정이다 라고 앞전에 소개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보면 중국 페루 모양을 본떠서 세 칸의 문이 잇달린 페루 하나를 짓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모화관, 영은문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영은문은 중국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모화관 앞에 세웠던 문이다. 그럼 좀 더 영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영은문의 달의 기둥이 4개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들어오는 아치형 문이 3개가 된다. 여기서 영은문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606년) 양차에 걸친 외란으로 불탄 영은문을 재건했다는 말도 있다. 재건이나 복원을 했다면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의 영은문의 기둥은 목조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둥이 2개인 영은문은 돌로 만들어진 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경기감 영도의 영은문과 모화관 모습이다. 그림의 회화적 기법 등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독립문, 영은문과 모화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2개의 돌로 된 기둥의 영은문은 한반도 고려의 페루인 것이다. 인천 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페루이다. 푸에르타 데 알칼라는 스페인 마드리드 독립광장에 있는 기념문이다. 라오스 수도 1958년 프랑스 독립 따뚜사이 승리의 탑이다. 러시아 모스크바 개선문
베트남 중부 지역 후에의 옛 궁궐이다. 이 모두는 패방, 페루인 것이며 모두 중국에서 서양으로 문화가 전파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배경에 1725년 봉사도를 왜 분석했는가 하면 바로 대륙중화인민공화국의 한 사이트 내용 때문이다. 이 사이트의 내용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 고대 한국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으며 명나라의 사절단이 도착할 때까지 한국의 국왕은 개인적으로 그를 맞이하였고 환영 장소인 영흥문에서 사절단을 맞이했다. 한국의 왕이 죽을 때마다 새로운 왕은 명왕조의 황제에게 책봉을 받았고 명왕조의 멸망 후에도 청왕조의 속국이었으며 청일 전쟁 이전까지도 500년 동안 계속 지속하였으며 고대 중국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청일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조선 반도를 장악했고 일부 개화파들이 청에 대한 4대 굴욕으로 영흥문 주초만 남기고 파괴했다. 그 후 그 자리에 독립문을 만들었으나 일본에 의해 식민화되어지고 진정한 독립은 없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역사를 만들어냈으며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에 속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일본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계속 봉사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왼쪽에 붉은 골룡포를 입은 조선왕이라는 분이 청나라 사신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사신은 아직도 영흥문으로 입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아래쪽을 한번 보지요. 관료로 보이는 분들이 또 머리를 숙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나라 사신한테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관료들한테 인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청나라 사신한테 인사를 하지 않고 관료들한테 인사를 했을까요? 우리는 한 사이트의 내용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은 1636년까지 건주여진으로 불렸고 1626년 후 이학작이 죽고 숭덕제가 후금을 계승하자 이듬해 정묘호란을 일으켜 형제지맹을 맺게 되었다. 화의가 이루어짐에도 사이가 나빠져 1636년 몽고를 합병하여 대청이라 선언한 후 조선 이명을 대신하여 만청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자 병자호란을 일으켜 패배한 조선은 만청과의 조공 관계에 따른 사신왕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637년 만청과 조선은 정식으로 책봉조공 관계가 성립되어 중덕제가 철군하고 심양의 사은사를 파견한 것이 첫 번째 조공사행이었고 만청에서는 칙사를 파견하여 번국조선의 왕 인조를 책동하였다. 이후 1882년까지 사행이 있었다. 조선 왕국이 만청으로 보내는 사절단은 연행사로 불렸으며 300명 정도가 갔고 만청에서는 25명 내지 6명 정도가 조선에 왔다. 오가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행에 가면 해당 국가가 체류 인원 전체를 책임져야 했으므로 조선은 북경에 가면 가급적 오래 체류했으나 만청의 사신이 한양에 머문 것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열흘 정도로 전체 일정은 한 달 정도였다. 처음에는 만청의 한문에 익숙지 못하여 무슨 기록을 남길 수준이 아니었으나 나중에는 유관문화를 체득하여 시문을 주고받았다. 만청의 사행이 병계 압록강을 건너면 의주 용천, 성천 정주 안주 평양 개성을 지나면서 역관에 머물렀고 벽제관과 홍제원은 사절단이 한양에 들어오기 직전의 역관으로 이곳에서 의뢰를 확정한 후에 한양성에 입경하여 조칙을 발표하였다. 만청에서 칙사가 파견된다는 소식을 접하면 영잡도감을 설치하여 원잡사를 파견하고 칙사가 한양성에 입경하면 홍제원에 나가 맞이하고 의뢰를 행하며 칙사가 한양성을 떠나는 날까지 매일 연양이 베풀어지고 사행원에게 예단을 주며 떠나는 날은 국왕이 홍제원에 나가 행사를 치르고 인편을 보내 의주까지 누정 편의를 제공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을 패배한 조선이 점차적으로 힘이 쇠약해져 갔나 봅니다. 이 배경의 봉사도를 보면 조선과 청나라의 책봉조공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의 조선 왕국이 만청으로 보내는 사절단은 연행사로 불렀으며 300명 정도가 갔고 만청에서는 25명 내지 6명 정도가 조선에 왔다. 오가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행에 가면 해당 국가 체류 인원 전체를 책임져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25명 내지 6명의 청나라 사람들을 빼면 모두 조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왕이라는 분이 인사를 한 것은 조선의 관료들로 청나라에 다녀온 것을 수고하였다고 인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의 왕은 신하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골용포를 입은 왕이 아니라 세자인 것이다. 위쪽에 병사가 보이고 가슴에 둥근 원 모양을 달고 있다. 국기를 보라 태극을 사용하고 있고 머리에는 탑원을 쓰고 있다. 바로 조선의 병사인 것이다. 우리는 이 둥근 원을 달고 있는 병사들이 청나라 또는 중공의 병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조선의 병사인 것이다. 도쿄대학 소장 1555년 명조군 대여 하흥경 외구의 이미지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을 더 보도록 하자. 1757년 청군평 정천산 남북이다. 이 그림은 중공의 한 블로그에서 청나라군의 전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청나라군과 대조선군이다. 국기를 보면 태극 8궤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탑원을 쓰고 가슴에는 원을 달고 있고 오색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쪽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접시 모양 같이 생기 모자를 쓰고 가슴엔 아무런 무늬가 없는 병사는 청나라군이다. 둘 다 같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청과 대조선은 같은 세력으로 멸망하기까지 늘 같이 한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군과 대조선군의 복장이 비슷해 보인다. 동학 농민 운동을 검색해보면 교정국에서 조선하고 청나라가 보인다. 조선의 국기가 태극 8궤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나라는 뱀처럼 생긴 용인 것을 알 수 있다. 청나라와 동학 농민의 지휘관 사진은 볼 수 있으나 대조선 지휘관의 사진은 볼 수가 없다. 왜 같은 시기에 지휘관인데 사진을 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청나라 지휘관 이홍장도 보이네요. 원반 모양의 호박 모자를 쓰고 있는 청나라 군인이다. 가슴에는 둥근 원이 없다. 청일 전쟁의 8기군과 농영군이다. 청나라의 8기군, 기좌측 상단부터 정원기, 양황기, 정백기, 양백기, 정홍기, 백홍기, 정남기, 양남기이다. (19세기) 말 푸젠성에 주둔하던 8기군 병사들이다. 창과 칼로 무장한 모습은 청나라 초기와 다를 바 없었으며 소수의 신식 군대를 제외하고 대다수 청나라 군대의 실상이기도 하였다. 원반 모양의 빵 모자에 가슴에 원이 보이고
입사 후에 복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지 않다. 청나라의 군인이다. 고려한 사건들, 중국 지방 군대의 정규병. 1894년 8월 청일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파이다. 프랑스 수도사 엠브리와 남겼다고 한다. 이 사파는 8기군 연합 청나라군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만주, 한, 몽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앞전의 봉사도의 설명으로 터번을 쓴 군이 대조선 군인 것을 알고 있다. (1894년) 중일전쟁, 베이징 외곽에 있는 청정부라고 소개하고 있다. 1894년 10월 20일 런던 뉴스의 사파이다. 터번을 쓰고 오색귀를 사용하고 있다. 태평천국을 진압하려 가는 청나라군으로 설명하나 병사들이 타번을 쓰고 있고 가슴에 둥근 원이 보이고 오색귀의 북두 칠성의 귀를 사용하고 있다. 1899년에서 1901년에 청나라 군대 왼쪽의 2명의 군인들은 신검육군이다. 가운데 앞의 군인은 기존의 정규군, 중앙에 앉아있는 군인은 포병이고 오른쪽은 의허단원이다. 터번을 쓰고 있다. 중일 전쟁에서 패전 후 지휘관의 항복식. 1900년도 청나라 군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터번을 쓰고 있고 가슴에 동그란 원이 보인다. 흑기군. 흑기군은 19세기 말 청나라의 무장 세력이다. 흑기군이라는 이름은 태평천국 시기의 양광지역에서 활약하던 유영복이 이끄는 청지회계통, 잔당중 일부가 칠성옥기를 세우고 활동하여 얻은 이름이다. 전기의 주요 군사 행동은 청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1867년 청나라 광군의 공격을 피하여 베트남 북부의 보승 일대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었다. 여기에 태평천국의 자녀 부대와 청지회 인물들이 모여들어 그 세력이 상당히 컸다. 유영복의 흑기군은 그동안 베트남 북부의 반란을 평정하고 또한 잃어버렸던 지역을 수복하여 베트남은 유영복을 흥화보승 방어사에 임명하였다. 베트남의 응우엔 완주에 협력하여 통킹만 주변의 비적을 소탕하고 베트남 지역으로 침략한 프랑스군과 싸워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를 연남관 대첩이라고 칭한다. 유영복은 일찍이 베트남 왕에게서 삼선부 제독의 직위를 받았다. 1885년 유영복은 장제동의 권유로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청나라 조정의 명령으로 흑기군은 해산된다. 청일전쟁 중에 흑기군은 청나라의 명령을 받들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유영복이 이들을 이끌고 타이완으로 진주했다. 후에 일본이 타이완을 침입하였을 때 패퇴하여 대부분 전사하였다. 이동영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 중국 옷을 입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진으로 분석해보면 청나라 군인지 대조선 군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다. 청나라의 옷은 2종류 이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대조선이 한대륙 중국에 있었다고는 아직 믿기가 힘들다. 그래서 1653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선원이었던 핸드릭 하멜이 조선에서 13년 동안이나 억류되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탈출해서 1668년 네덜란드로 귀국하기까지의 고된 여정을 기록한 책 하멜 표류기의 한 사파를 보도록 하자. 이 홍장은 청나라 말기의 한족의 거물급 종신 정치가이며
청해 부국강병을 위한 양모운동 등을 주도한 사람이다. 태평천국에 난 이후 전개의 실력자로 등장하였으나 청일 전쟁을 계기로 실각하였다. 옷 구름 모양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바지는 가운데 갈라진 것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타번을 쓰고 있고 갓도 쓰고 있다. 봉사도의 타번을 쓴 조선 병사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효종 황제와 갓을 쓴 신하가 보인다. 가슴에 옷 고름이 앞전과 같고 터번을 쓰고 있다. 왜 입상관이 아닌 터번을 쓰고 있을까요? 터번하고 입상관을 병행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멜 표류기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들은 중국식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해적이나 추방된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난파된 게 아닌지 무척 두려웠다. 그곳에는 무장한 병사 약 3,000명이 중국 혹은 일본식 의상을 입고 서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다. 하멜 표류기의 조선을 왜 이런 복장으로 묘사했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가 갈 것이다. 이 사파는 1585년 로마의 가톨릭 예수회가 중국을 침략 후 군주의 역사와 특징, 생활 풍습을 마틴 마트니우스가 라틴어로 남긴 것을 1655년도에 런던에서 출판한 책이다. 이 책에는 타타르를 포함하고 있다. 킹 오브 차이나. 망토를 하고 익선관을 쓰고 가슴에는 기러기, 새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기러기는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의 뜻을 담고 있다. 대조선 효종 황제의 시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자, 그럼 1655년도 중화인민공화국 청나라 왕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명나라는 연대가 없으니 비교할 필요 없고 청나라 역대 황제입니다. (1661년에서 1722년) 청나라 경릉왕입니다. 관 모양이 다릅니다. 조선의 익선관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망토 모양은 비슷해 보이나 자세히 보면 길이가 더 길고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효종은 기러기 모양이고 오른쪽 청나라 왕은 가슴엔 문양이 없네요. 청나라의 다른 왕을 볼까요? 제7대 청나라 왕 창릉이다. 네, 청나라는 뱀같이 생긴 요옷을 입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복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669년도) 유나이티드 프라빈시즈 동인도 회사에서 발행한 위대한 타타르, 군주, 중국의 황제, 북경 도시를 소개한 책이다. 로마의 가톨릭 예수회에서 기록한 라틴어 책자를 존 오겔비가 번역한 것이다. 진화의 의상과 건물 형태, 동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같이 보도록 하지요. 대조선 숙종 황제와 인원 황후의 여신이라 소개한 삽바입니다. 예수회 선교사 같습니다.
남친의 의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소개하고 있네요. 이 사진은 중공의 한 사이트에서 청조, 즉 청나라군으로 소개한 사진입니다. 그 모양이 흡사하네요. 칼 모양이나 의상이 같아 보이고 모자는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파로 청나라와 조선 병사의 의상에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멜 페르기의 사파와 비교해도 같은 것을 우린 알 수 있고 조선의 대륙 중국에 있었으며 중국이 진화이며 조선인 것입니다. 제11대 대청국 왕 청덕종 일신강나제첨 광서이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는가? 왜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중국의 왕을 청나라 복장을 한 왕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청나라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진화의 왕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 조작을 위해 청나라를 중국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내용에는 차이나를 이렇게 부른다고 소개하고 있다. 스페인어로 크비나, 로 쓰여진 것은 이탈리아어로 치나, 네덜란드어로는 츠비너, 그리고 라틴어로는 시나라 부른다. 차이나는 신라이면서 조선인 것이다. 하트 모양의 1590년도 지도입니다. 시나, 러시아와 현 대륙 중공의 발음으로 들어보자. 러시아어 발음 시너, 시너, 시너. 현 대륙 중공 발음 신랑암, 신랑암, 신랑암. 확실하게 신라로 발음이 들립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그런다고. 근데 중국을 영어로는 차이나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차이니스 피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과연 이 차이나라는 이름을 산스크리트 어원으로 한번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니스란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그대로 사용해도 좋은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치나라고 합니다. 치나. 옥스퍼드 사전에서 보면은 중국을 갖다가 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나를 영어로다가 CHINA 차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 건 말이냐면은 이 산스크리트 CHID 이가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적을 친다 그러죠. 적군을 전쟁에서 적군을 친다 그런다고. 적군을 쳐. 예를 들어서 우리 1사단은 서쪽 또는 2사단은 동쪽 또는 3사단은
중앙을 향해서 북쪽으로 적을 치러 간다. 그런다고. 그러면 친다는 말이 뭐냐면 컨커예요.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적을 친다는 말은 컷업이요. 자른다는 거예요. 적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자른다는 거예요. 컷업 해야 돼요. 또 못 오게 컷업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amputate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치다는 말이.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은 CHID가 amputate, 예를 들어서 짐승, 돼지면 돼지 팔다리 도막도막 잘라버리는 거를 amputate라고 그래요. 또 사람도 처형을 할 적에 팔다리 동강동맥 자르는 걸 갖다 amputate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치다라는 말을 amputate라고 옥스퍼드 사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이나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 17, 18세기에 19세기까지 중국과 동양을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문화를 두드려 부셔가면서 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치고 중원을 도망냈습니다. 그 도망낸다는 뜻이 바로 차이나입니다. 이것은 치다라는 산스크리트에서 근거해서 해석하자면 중국 대륙을 토막 내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이름을 갖다가 차이나 또는 차이니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진화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산스크리트의 진화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진화를 갖다가 CHI로다가 고쳐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JI 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뭐냐면 JI는 이것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conquer, conquer 또는 master,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는 king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라는 말로 해석하면은 진화라고 부르면은 중국 이름이 아마 좋은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진화 피플 그러면은 말이 됩니다. 이러면 말이 좋습니다. 그러나 차이니스, 차이나 이러면은 그거는 어원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은 이름. 앞전의 블로그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자. 만청의 서행이 변계 압록강을 건너면 의주, 용천, 성천, 정주, 안주, 평양, 개성을 지나면서 역관에 머물렀고 벽제관과 홍제원은 사절단이 한양에 들어오기 직전의 역관으로 이곳에서 의뢰를 확정한 후에 한양성에 입당하여 조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평양과 한양이 나온다. 1902년도 일청한 삼국대지도, 일본이 제작한 지도로 보입니다. 북경이 보입니다. 현대륙 중공의 평양도 보이네요.
양자강이 보입니다. 한양하고 함강이 보이네요. 자, 그럼 대한민국 땅, 이 한반도 서울의 지명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 한반도 땅은 국명이 한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지역의 평안도에 평양이 보입니다. 이것으로 평양이 대륙 중국하고 한반도 한국 땅에 두 곳의 지명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성이 보이고 한강도 보입니다. 한강도 지명도 대륙 중국하고 한반도 한국 땅에 두 곳의 지명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성은 경성부라고도 말하며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로 우리는 알고 있으나 현 대륙 땅에 조선의 수도 한양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경성은 조선의 수도가 아니고 대한제국의 수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수도는 한양은 대륙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지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이 보입니다. 우리는 경복궁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고 믿고 있으나 현 경복궁은 한성으로 밝혀졌으니 진짜 경복궁은 대륙 조선의 땅 한양에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1902년도 지도로 일제 식민 지배를 받기 이전 지도이므로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한반도가 조선인 것처럼 배우고 있으며 일본이 교활한 가짜 역사로 속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 역사를 알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 정도로 보겠지요. (1392년에) 개경 고려의 수도에서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조선왕조의 면목과 인심을 새롭게 할 목적으로 도읍지를 옮기기로 결심을 하였다. 수도를 옮기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군주인 이성계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다. 태조는 한시라도 빨리 옛 왕조로부터 벗어나고 새 왕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새 왕조가 하늘의 명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정당하게 세워졌음을 세상에 널리 강조하였다. 태조가 천도를 한 이유로는 기존 세력의 근거지인 개경에 대한 정치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풍수지리설의 영향, 민심의 쇄신 등을 들 수 있다. 새 도읍지를 물색하던 중 무학국사와 하륜 등 중신들의 의견에 따라 1393년에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고 1394년 신도궁궐 조성도감을 설치하여 새 수도의 도시계획을 구상하였다. 1394년 11월 21일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다. 천도의 기준은 풍수, 도참설에 따르면서 남쪽에 한강이 있어 교통상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가 편리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풍수, 도참설에 능했던 하륜에 따르면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자리인 무학 일대가 명당이었고 이로 인해 수도의 위치에 대해 크게 논의가 일기도 했다. 실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이러한 논거로 수도의 입지를 정하였다고 한다. 1395년 6월 6일에 한양부의 명칭을 한성부로 고쳤으며 그와 동시에 한양천도, 당시의 궁궐과 관청이 세워진 지역에 살던 백성들을 견주로 옮기고 양주라 고친 바 있다. 1395년에 한양을 한성으로 개칭하고 1395년에는 한성의 행정구역을 설정하였다. 그 행정구역은 도성과 성저로 구성되었는데 조선시대의 500년 동안을 사용하여 했던 것이다. 1398년 완자의 난이 일어나고 정종이 즉위하면서 2년 동안 수도를 개성으로 옮긴 일이 있었으나 태종이 즉위하자 곧 한성으로 다시 헌도하였다. 태종대에는 태종의 즉위를 도와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던 하륜이 다시금 무학천도론을 주장하였고 여기에 개성까지 더해 세 개의 후보지가 다시금 조선조 수도가 입지할 만한 곳으로서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태종은
동전을 던져 기륭을 점치는 척전으로 도읍을 결정하기로 했다. 척전의 결과는 신도는 이 길을 행리했고 송경과 무학은 모두 이흉의 길이었다고 한다. 1592년 선조대의 임진왜란과 1624년 인조대의 병자호란으로 입은 피해는 흥선대원군 때에 와서 많이 복구가 되었다. 1876년 개항일에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한성에는 새로운 문명시설이 갖추어져 가는 등 현대화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전기, 전차, 수도, 전화, 전신 체계를 모두 동시에 갖춘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미국과의 교역에 따른 것이었다. 근대적인 병원, 학교, 교회, 신문사 등이 세워졌고 1898년에는 서대문과 홍릉 사이의 전차가 부설되고 1899년에는 경인선의 개통과 전화의 가설, 1900년에는 한강 가교가 준공되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근대적인 상공업 발달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1895년 5월 26일 고종이 전국을 23부로 나누면서 한성부를 하나의 지방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으나 1년 만에 13도제가 시행되면서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1910년 총독부령에 따라 경성부로 개칭되고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자, 우리는 고려 수도인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름이 천도된 과정과 한양이 한성으로 명칭이 바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395년에 한양을 한성으로 개칭하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다 라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양부를 고쳐서 한성부라 하고 아전들과 백성들을 견주로 옮기고 양주군이라고 쳤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도록 하지요. 한양이 보이고 한성의 지명이 보입니다. 실록의 내용으로 보면 한양이 한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1902년도 일청한 삼국대 지도의 지명에서 한양과 한성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조선 인천항 경성근방지도 1910년 일본 명치 43년 순종실록 부록 1권 순종 3년 8월 29일 양력 첫 번째 기사 대일본 청왕이 조서를 내리다. 우리 이 내용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의 칙령지 318호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 땅 대한국, 즉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둔갑하기 위해 한양부를 고쳐서 한성부라 한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힘을 들이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조실록의 내용을 조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이 조선사 35권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왕조실록을 남겨놓은 이유지요. 그리고 이 한반도가 조선인 것처럼 지명을 변경하고 약간의 조선의 유물을 이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이 지도가 조작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일본이 한반도에 한성이 있는 현 경성을 왜 조선이라 바꿨을까요? 조선 땅인데 조선이라 바꾼 건가요? 아니면 대한국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조선이라 부른 것일까요? 이 한반도 땅이 조선인데 뭐 하려고 고지도의 지명을 바꾸고 이름을 조선이라 바꾸겠습니까? 지도에 조작될 한반도 땅이 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럼 왜 일본은 이 한반도 땅을 조선이라 칭했을까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신이 대조선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일본의 역사는 너무도 짧고 보잘것없고 이 찬란한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가지려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역사도 같이 차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본 조선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1912년 발간 조선신사대 동보, 조선신사기록으로 알 수 있는데 이 한반도 땅에 많은 새로운 친일 고관 대작들의 이주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가짜 양반들과 성이 없던 조선의 노비가 새로운 성을 가지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지 열도 일본 본토 사람들도 이 시기에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광화문은 불행하게도 폭격을 맞아 목조 누각 부분이 소실되었다. 이 시기에 많은 함성의 건축물들이 많이 파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붕색들이 붉은색 기와에서 검은 기와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1912년에) 발간된 조선신사 대동보, 일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오가키 다케오가 6년간의 작업 끝에 만든 일종의 신상 정보 책자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조선의 멋쟁이 신사는 먼저 일제로부터 자위를 받은 이근택, 박재순 등 을사늑약의 천병을 비롯한 친일 고관 대작 60여 명입니다. 유림과 석학, 심지어 효자, 효부 10여까지 전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망라해 주소와 나이, 일화 등 자세한 신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서민은 지도급 인사를 따라오게 마련이다라는 서문의 한 대목으로 미루어 일본이 영향력 있는 전국의 유지들을 회유하는 방법을 동원해 식민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한반도 땅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한해협 또는 스시마 해협이라고 불리는 곳에 1902년도에 고려해협이라고 적혀 있다. 우리는 이제 시가 들어간 코리아라는 명칭은 고려의 표기인 것을 확실하게 알 것이다. K가 들어간 코리아라는 영문 표기는 바로 1876년도 대조선에서 독립한 신조선 대왕국의 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코리아나 코리아는 조선의 명칭이 아니며 차이나는 진화 연방국을 의미하며 곧 대조선인 것이다. 한반도 땅이 고려 땅이란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또 다른 사설을 한 장 더 보도록 하자. (1903년 5월의 그림으로 위의 그림과 거의 유사한 프로파간다 포스터로 가운데 서 있는 16번이 메이지 천황이고 13번이 고종 황제다. 메이지 천황 옆에는 한자로 일본국 황제라고 적혀 있는 반면 고종 옆에는 고려국왕이라고 적혀 있다. 이 포스터는 1903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일정한 삼국대 지도는 1902년도 지도이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이 한반도 땅이 고려 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조선 고종이라는 왕은 고려의 왕인 것이다. 대조선의 황제가 아니다.
13번 코리아 왕으로 표기되어 있다. (1703년에서 1730년) 해국 문결록. 이 지도는 중공의 한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도로 한반도 땅의 지명이 고려로 표기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1800년 이후 그려진 지도로 추정하고 옛 고자를 쓰고 있는 한반도 땅의 고려 지명이다. 이 지도로 보면 1876년 대한국, 즉 신조선 이전에는 고려 땅의 지명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조선은 고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지만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1931에서 64에 나오는 내용의 지도 보면 1627년에서 1875년까지 코리아를 쓰는 나라는 멸망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 한반도 땅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나라가 코리아를 쓴 고려로 보인다. 즉, 다시 말해 대조선에서 고려가 독립했다는 말인 것이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대륙 중국에게 사대를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875년도에 멸망한 후 다시 신조선이 탄생하면서 코리아 사용한 대한국이 된다. 차이나는 중국 즉 대조선인 것이다. (1875년도) 이후 서양 기행문이나 표류기는 이 한반도 신조선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조작함으로써 신조선이 대조선으로 둔갑한 것이다. 17세기 이전에 기록될 하멜 표류기야말로 진짜 대조선을 기록한 책이며 정족선을 설명한 조선은 바로 이 한반도 1876년도 대조선에서 독립한 신조선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한복이 조선 복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은 고려의 전통 복이 아닌가 싶다. 고려방자, 이름을 가질 수 없는 하인. 조선의 20대 경종의 대리청정과 치세의 내용을 보면 부왕 숙종의 지병이 악화되자 1717년부터 대리청정을 하다가 1720년 7월 12일에 숙종이 승하하자 6일 후인 7월 17일에 즉위하였다. 즉위 직후 그는 1720년부터 1722년까지 친정을 하였고 1722년부터 1724년 10월 11일 홍사할 때까지 이복 동생 영조가 왕세제 신분으로 대리청정을 하였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아극돈의 봉사도는 1725년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 봉사도에 나오는 왕이라는 분은 영조가 황제가 되기 전 세자의 신분에 아극돈을 맞이한 것을 그림으로 남긴 것을 알 수 있다. 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선의 제후국 청나라가 조문 겸 누가 황제가 되었는가 확인한 것이다. 이 그림은 1636년 병자호란을 패배한 조선이 점차적으로 힘이 약해져 조선과 청나라의 책봉조공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아극돈의 사신과 교류를 했을 뿐이지 이것은 중국과의 사드가 아니다. 책봉조공 관계란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나라 간의 교류인 것이고 현대 사회로 말하면 외교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1725년 봉서도에 나오는 청나라는 중국도 아니며 청나라일 뿐인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사드 관계는 대조선과 고려 및 제후국의 기록으로 이것이 일본의 조작으로 대청국하고 조선의 사드 관계의 기록리면 조작됐을 뿐인 것이다. 그 이유는 청나라는 중국이 아닌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 그림은 중국 대륙에서의 대조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탑은 언뜻 보면 건물과 하나의 구조로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분리된 각기 다른 건물인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이 앞쪽에 하나 더 있어 겹쳐 보이는 것뿐이다. 이 건물의 뒤의 탑과 닮은 건축물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중국식 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모양은 똑같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이런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진화의 역사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 탑의 이름은 상하이 용화탑이라고 적혀 있다. 상하이의 가장 오래된 삼국시대의 사찰이며 상하이 3대 사찰 중 하나인 용화사입니다. 삼국시대인 242년에 오나라 손권이 홀로 살아가는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용화사라는 이름은 미륵보살이 세상에 와서 미륵불로 성불해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신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용화사는 문화대혁명 당시 크게 훼손되었다는데 40.4m의 7층 8각 용화탑만이 유일하게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의 그림은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쿠바에서 조선 총독을 지낸 것이 아니라 1910년도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한반도 및 중국 대륙에서 새로운 일본 조선이 탄생된 것을 쿠바가 담배를 팔기 위한 홍보 앨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특색의 정보를 수집 후 하나의 사진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이 배경 사진첩으로 중국 대륙에 조선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고려 땅이며 한복이 조선의 전통 복식이라고 알고 있으나 고려에 오신 것이다. 조선의 옷은 현대륙 청나라하고 같은 복식이며 하멜 표류기의 내용으로 조선은 대륙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왜 조선은 군이 없고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가의 의문이 이제 풀리게 된 것이다. 바로 조선은 대륙 중국에 있었고 군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현대륙 중국에서 싸운 이유인 것이다. 현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나 조선 이름은 사용하면서 대청국을 중국으로 둔갑시켜 놓았으며 대조선국을 청나라의 속국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남겨놓은 사파로 지나 조선의 왕의 복식은 청나라 왕의 옷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했고 조선의 왕인 것을 우린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남겨놓은 조선사 35권과 조선왕조실록의 일부 조작된 내용으로 우린 여기 한반도 땅이 조선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며 여기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은 다 고려의 유물일 것이다. 현 중공과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지금도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바보 족속이다. 너희들은 이 한반도 땅이 조선이라고 믿고 영원히 살 것이다.
1872년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이다. 원래는 흑백 사진이었으나 인공적으로 착색한 사진도 있다. 중국 민족 의상으로 알려진 차이니즈 드레스는 사실은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시대의 의상이다.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므로 정확히 말하면 차이나 드레스는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 의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중국의 민족 의상은 한복, 중국식 발음으로 한프라하는 것으로 각 왕조에 따라 특이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고맙습니다.